어느 집 마루에 밤이 깊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마루 끝에 나와 길게 자란 손톱을 하나씩 깎았습니다. 깎아낸 것은 여느 때와 같이 마당 바닥에 털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눈 두 개가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란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등잔불을 끄고 방에 들어간 뒤로는 아침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비는 그 해에도 과거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한양에 오르내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밭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것이 셋뿐이었습니다. 그중 아랫밭은 물이 잘 들지 않아 해마다 절반을 버렸습니다. 식구는 넷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어머니와 배를 짜서 파는 아내와 8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자리에 들면 선비는 방에 등잔을 켜고 소리를 내어 책을 읽었습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졸음이 오고 소리를 내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20살 적의 스승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그 소리는 방문을 지나 마루를 건너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60이 지나면서부터 사람의 얼굴이 뿌옇게 뭉개져 보였습니다. 2해 전부터는 마당에 선 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소리로 알았습니다. 마루를 밟는 걸음, 문을 여는 손, 밤마다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밤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늦게 넘기는구나. 선비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넘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이다. 내가 종이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스치는 소리가 난다. 나는 그 소리로 셈을 한다. 오늘은 어디쯤 앉아 있는지, 몇 자리나 넘겼는지. 선비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보다 귀가 밝으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귀가 열리는 법이다. 나는 내 걸음소리도 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선비가 읽는 책은 한 권이었습니다. 16의 스승에게 받은 것을 30년 가까이 읽었습니다. 종이가 손대에 절어 누렇고 모서리는 다 무뎌져 둥그렇습니다. 어디쯤에서 종이를 넘기는지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같은 대목을 읽고 같은 자리에서 종이를 넘기기를 30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버릇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톱을 아무데나 버리는 버릇이었습니다. 손톱이 자라면 붓을 잡기가 거북하고 종이를 넘길 때 모서리가 긁혔습니다. 그러면 선비는 마루 끝에 나와 앉아 손톱을 깎았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자시라고 부르는 시각입니다. 깎은 것은 마당으로 털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다시 쓸어 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몇 번 말렸습니다. 손톱을 마당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어찌 담아두겠는가. 어머님께서 늘 그러십니다. 그러면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건너왔습니다. 손톱은 아궁이에 넣거나 땅에 묻는 것이다. 옛날부터 그리하라 하였다. 어머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에는 그 사람이 묻어 있다더라. 그것을 짐승이 주워 먹으면 사람 노릇을 하려 든다더라. 선비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 그런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으냐.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마루 끝에서 손바닥을 털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밤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인가를 갉아대는 소리였습니다. 나무를 조금씩 쓸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마른 잎을 비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늘 같은 시각에 시작해서 얼마 뒤에 그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엌 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납니다. 쥐일 걸세. 쥐라도 밤마다 저리 갉아대면 벽이 상합니다. 내일 흙을 개어 메우겠네. 선비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튿날에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밤에 아버지 방으로 건너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는 동안 그 옆에 누워 있다가 등이 가려우면 등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 선비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손을 뻗어 손톱으로 아이의 등을 긁어 주었습니다. 더 위입니다. 여기냐? 거기입니다. 아이는 그 소리가 좋아서 매일 밤 건너왔습니다. 손톱이 짧게 깎인 날은 아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안 시원합니다. 내일이면 또 잘한다. 그것이 그 집의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 넘기는 소리로 셈을 하고 아이는 등을 긁히며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배틀 앞에 앉아 있었고 선비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여러 해 동안 털어버린 것들이 흙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집 부엌 벽 틈에는 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들어온 것은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마당과 볕단 아래에서 겨울을 나려다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부엌 문턱 밑으로 기어들어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뒤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벽 틈은 좁고 따뜻했습니다. 아궁이가 붙어 있어 겨울에도 온기가 돌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는 집 안의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쥐는 3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알아누운 밤도 들었고 아내가 몸져 누워 며칠을 앓은 것도 들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몇 섬 들어오고 몇 섬 나갔는지도 들었습니다. 집의 살림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책 읽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쥐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글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소리는 알았습니다. 같은 소리가 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앞에 소리가 나면 뒤에 소리가 저절로 따라 나왔습니다. 쥐는 그 책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한 글자도 읽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 되면 쥐는 벽 틈에서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그 시각은 쥐의 시각입니다. 자시라 부릅니다. 하늘이 하루를 12로 나누고 첫 자리를 쥐에게 준 뒤로 그 시각에는 세상의 쥐들이 모두 깨어납니다.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작은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 쥐는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당 흙에는 흰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초승달을 아주 잘게 깨뜨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쥐는 그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을 것인 줄 알았습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었지만 겨울에는 그것도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이상했습니다. 벽 틈이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그전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로만 들리던 것이 뜻으로 들어왔습니다. 쥐는 그때부터 마당을 뒤졌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는 동안 쥐는 마당에 떨어진 것을 밤마다 찾아 먹었습니다. 흙을 파헤쳐 묵은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비에 씻겨 담 밑에 몰려있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한밤에 10손가락에서 나온 것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늘 한두 조각은 흙에 묻혀 찾지 못했습니다. 9을 먹고 하나를 놓치면 그 9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겨울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선비는 마루 끝에서 10손가락을 다 깎고 손바닥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끄고 들어갔습니다.
쥐가 벽 틈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것을 하나씩 찾아 먹었습니다. 9을 먹고 마지막 하나를 찾느라 담 밑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쥐의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달빛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그림자가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도 같고 어깨도 같고 얼굴도 같았습니다. 다만 한 군데가 달랐습니다. 두 손의 10손가락 끝이 매끈했습니다. 손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은 것으로 몸은 지었는데 먹어버린 것만은 제 몸에 다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가짜는 제 손끝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두 손을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당과 툇마루에는 사람이 벗어둔 헌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짜는 그것을 걸치고 살인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집 선비가 사흘 뒤에 건넌마을로 간다는 것을 가짜는 벽 틈에서 이미 들어두었습니다. 가짜는 그 사흘을 뒷산 바위 밑에 엎드려 지냈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선비가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선비가 건넌마을로 간 것은 김진사댁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받기로 한 곡식 2섬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바뀌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한나절이 걸리는 길이라 선비는 하루를 자고 이튿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댁에서는 올해도 말만 주었습니다. 선비는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진눈깨비가 뿌렸습니다. 선비는 살인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루에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까지 밥냄새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곁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상 앞에 무릎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처음에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들어서서 등잔불 아래를 보고는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자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왼쪽 눈썹 끝에 난 흉터까지 같았습니다. 12살의 나무를 하다 낫에 스친 자리였습니다. 선비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앉은 것이 누구요? 가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상에 내려놓고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마당에 선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목소리까지 같았습니다. 아내가 밥상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선 사람을 보다가 마루에 앉은 것을 보다가 다시 마당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제 어미의 치마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만 그 자리에 앉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만 돌렸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가짜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신을 벗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냐? 저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때 가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잡지 않았습니다. 소매자락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 보고 오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그 광경을 보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당이 소란해졌습니다. 개가 짖다 말고 꼬리를 내리고 담 밑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불을 켜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마루와 마당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이 같은 얼굴이요. 뒤에서 누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것이 둔갑한 것인지도 모르오. 글배운 집에서 무슨 소리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가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 집 마당에 들어와 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있지요.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 사람이요. 나는 어제 건넌 마을에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요. 가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댁은 해마다 말만 주는 집이지요. 올해도 다르지 않기에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마루에서 어머니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선비의 등에 찬 것이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말만 듣고 돌아선 것을 저 사람이 어찌 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당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마당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서야 사람들이 길을 텄습니다. 노인이 두 사람을 오래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가릴 수 없는 것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이시오. 그날 밤 선비는 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담 밖에 서서 제 방에 등잔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앉고 두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옷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길에서 밤을 새워 옷자락이 얼어 있었고 하나는 방에서 자고 나와 옷이 깨끗했습니다. 얼굴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얼굴로는 가릴 수 없는 것이요. 목소리로도 가리지 못하오. 그러면 남는 것은 하나뿐이요. 이 집에서 산 사람만 아는 것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알아누운 것이 언제였는가? 가짜가 대답했습니다. 섣달이었지요. 열이 올라 사흘을 앓았고 나흘째 새벽에 열이 내렸습니다. 물을 찾기에 어머니께서 동치미 국물을 떠다 먹이셨습니다. 마루에서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선비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가 알았다는 말은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자기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였는지, 며칠을 알아누웠는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인이 두 번째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엇을 잡수실 때 웃으시는가? 가짜가 대답했습니다. 동치미 국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랫니가 성치 않으셔서 국물만 떠서 드십니다. 무 조각을 아주 얇게 썰어 넣으면 그것만은 잡수십니다. 어머니가 마루 기둥을 짚었습니다. 부엌 문 앞에서 아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선비를 보았습니다. 선비의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치미를 잡수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가 성치 않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얇게 썰면 잡숫는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국물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선비가 한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선비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하나 묻게 해 주십시오. 노인이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물어보게. 선비가 옆에 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왼쪽 눈썹 끝에 흉터가 하나 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어찌 생겼는지 말해보시오. 가짜가 대답했습니다. 12살에 나무를 하다 낫에 스쳤지요. 선비의 목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이마를 싸매고 산에서 내려온 것을 온 동네가 보았으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으로는 가릴 수 없네. 이 마을 아이들도 아는 일일세.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집에서 몇 채를 살았는가?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살고서 아무것도 모르는가. 선비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밤이면 방에 앉아 책만 읽었습니다. 자네는 이 집에 있었으나 이 집을 몰랐던 것일세.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비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가리는 것은 내가 합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니 소리로 가리려 합니다. 눈이 꺼진 뒤로는 남은 것이 그것뿐입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루를 세 걸음씩 걸어보아라. 선비가 걸었습니다. 언발이라 걸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가짜가 걸었습니다. 셋째 걸음에서 마루가 삐걱 울렸습니다. 그 집 마루는 부엌 쪽에서 셋째 널빤지가 헐거워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만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로 마루를 한 번 짚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저 사람은 밤새 언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걸음이 흐트러진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발을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울리는 자리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언발이라도 셋째 자리는 울리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들에게 되풀이하던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마당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뒤에 걸은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선비가 마루로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저 소리는 30년 동안 내가 들은 소리입니다. 대개 소리는 내가 모르는 소리입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가린 것은 저 어머니입니다.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선비는 그날로 살인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 서너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비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루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 가짜가 서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맨손이 아니라 소매자락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당을 보지 않고 발밑만 보았습니다. 선비는 아내를 한 번 불렀습니다. 임자. 아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이 닫혔습니다. 문 안쪽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안에서 걸던 빗장이었습니다. 선비는 단박길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짓는지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그 연기 아래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단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다 무뎌진 책 한 권이었습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선비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방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습니다. 안 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펴놓고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냅니다. 선비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또 무엇이 다르더냐?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끝이 다릅니다. 손끝이 어떻게 다르냐? 어젯밤에 등이 가려워서 들이밀었는데 안 시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손톱으로 긁어주는데 저 사람은 소매로 문지릅니다. 선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을 어른들께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이가 무엇을 아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담안에서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얼른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는 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책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나갔습니다. 고갯마루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붕이 20채쯤 보였고 그 가운데 하나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제 집 지붕인지 그 자리에서는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선비는 그의 겨울을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났습니다. 처음에는 관가로 가서 마당에 엎드려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나와 마을에 물었고 마을에서는 그 집 모친이 아들을 가렸다고 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들을 가렸는데 관가에서 무엇을 더 하겠느냐. 물러가라. 선비는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는 이 고을 저 고을로 걸으면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얻어먹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책만 읽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집 문간에 서서 밥을 청하는 말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첫 사흘은 굶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어느 주막 뒷문에서 선비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뒤로는 쉬워졌습니다. 쉬워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선비는 남의 집 일을 거들었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물을 길어주고 짐을 지고 고개 너머까지 져다 주었습니다. 분만 쥐던 손이라 새끼줄에 손이 갈라지고 마디가 굳었습니다. 밤에는 처마 밑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등잔이 없으니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손으로 종이를 만졌습니다. 어디쯤에서 넘겨야 하는지 손끝이 알고 있었습니다. 품을 팔러 다니는 동안 그 마을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 선비가 사람이 아주 달라졌다더군. 책을 놓았답디다. 이제는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닌답디다. 모친을 업고 우물까지 나가 햇볕을 쬐어 드린답디다. 자식 자랑도 여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밤에 몇 번 깨는지도 다 안다고 합디다. 선비는 짐을 진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톱을 손수 챙겼습니다. 갈라진 손끝이라 잘 깎이지 않았습니다. 깎아낸 것을 손바닥에 모으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서 묻고 발로 다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에는 그 사람이 묻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가 자던 처마 밑으로 짐승 하나가 소리 없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잿빛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오른쪽 귀 끝이 잘린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처마 밑 마른 자리에 앞발을 모으고 앉아 선비를 오래 보았습니다. 선비는 짐승에게 마음을 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고양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보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만큼 파서는 안 됩니다. 선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땅 파는 짐승은 그만한 깊이는 이내 도로 헤쳐놓습니다. 더 깊이 묻으십시오. 굶고 지쳐서 헛것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물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는 대로 고양이입니다. 짐승이 어찌 사람의 말을 합니까? 고양이가 꼬리를 한 번 감았습니다. 세상의 짐승 가운데 12은 하늘에서 시각을 받아갑니다.
첫 시각인 자시부터 마지막 시각까지 하나씩 나누어 맞습니다. 나는 그 열둘에 들지 못한 짐승입니다. 어찌하여 들지 못하였습니까? 날짜를 하루 늦게 들은 탓입니다. 일러준 것이 쥐였고 나를 깨워 주기로 한 것도 그 쥐였습니다. 고양이는 그 말을 하고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열둘에 들지 못한 대신 나는 어느 시각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열두 짐승은 제 시각에만 깨어 있으나 나는 12시각을 다 보고 다닙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집 마당을 보았습니다. 선비의 숨이 멎었습니다. 고양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마을 담 위를 지나다니는 짐승입니다. 그 집 고양이는 아닙니다. 다만 지나다니는 길에 그 마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면 마당에 흰 것이 떨어져 있고 벽 틈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 해를 두고 그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어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이 사람의 마당에서 입을 열면 누가 듣겠습니까?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양이가 처마 밑으로 더 들어와 앉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것이 마당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담 위에서 등이 곤두섰습니다. 짐승은 짐승을 알아봅니다. 얼굴을 바꾸어도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지금 나를 찾아왔습니까? 고양이가 처음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쥐라는 것들은 남의 자리를 탐합니다. 나는 그것을 한 번 겪었습니다. 그 뒤로 쥐를 보면 쫓는 짐승이 되었고 12자리 대신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일을 도와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양이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새벽에 나를 깨워준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 뒤로 나는 늦게 온 것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처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양이의 등털이 잠깐 일어섰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일러줄 것이 둘입니다. 고양이는 그날 밤에 2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첫째는 손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버린 손톱을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손가락에서 나온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버린 것은 제 몸에 다시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고양이가 앞발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의 10손가락 끝이 다 매끈합니다. 손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담 위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헌 옷을 걸치던 밤의 손끝이 달빛에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손톱이 있는 손은 그렇게 비지 않습니다. 선비는 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8살 난 아이가 본 것을 마을 사람 20명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여태 아무도 몰랐습니까? 그것은 2 손을 소매에 넣고 다닙니다. 밥그릇도 소매로 감싸 쥐고 붓도 소매로 가립니다. 사람들은 얼굴만 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손끝을 내어보라 하면 어찌 됩니까? 고양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리 말하면 그것도 똑같이 말합니다. 서로 2 손을 내어보라 하면 마당은 다시 반씩 갈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밀게 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둘째는 소리입니다. 소리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벽 틈에서 3년을 산 짐승입니다. 3년 동안 당신이 소리 내어 있는 것을 들었고 앞에 소리가 나면 뒤의 소리가 저절로 따라 나올 만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통째로 외우고 다닙니다. 외운다면 나와 무엇이 다릅니까? 고양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것은 글자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것은 또 어찌 아십니까?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쥐가 사람 노릇을 하자면 소리부터 훔치는 법입니다. 벽 틈으로 넘어오는 것은 소리뿐이지 종이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꼬리 끝을 한 번 내렸습니다. 그러니 읽으라 하면 술술 읽되
어디서 종이가 갈리는지는 모릅니다. 선비는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나는 소리로 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30년입니다. 같은 대목에서 같은 자리에 손끝을 올리기를 30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30년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셋째는 더 없습니다. 나는 그 마당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쫓겨날 뿐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할 일입니다. 하나만 더 묻게 해 주십시오. 자시의 그것이 어떠합니까? 그 시각에는 짐승의 본디가 되살아납니다. 참지 못하고 무엇이든 갈기 시작합니다. 벽이든 상다리든 문지방이든 선비의 눈앞으로 부엌 벽이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같은 시각에 나던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말했고 자기가 몇 번이나 잊어버린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들려보낸 그 책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고 모서리가 다 무뎌진 30년 된 한 권이었습니다. 선비는 어두운 처마 밑에서 손으로 종이를 넘겨보았습니다. 손끝이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고양이가 앞을 막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선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찌하여 막으십니까? 지금 가면 마당은 그날 아침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가 이미 가린 것을 뒤집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비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야 합니까? 고양이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것이 그 집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자시마다 가 있는 소리가 커집니다. 참는 것도 한때입니다. 그것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 소리를 들어도 다들 쥐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상다리가 파이고 문지방이 파이면 그때는 쥐 탓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마을이 제 눈으로 파인 자리를 보게 되거든 그때 가십시오. 선비가 고양이 쪽으로 돌아 앉았습니다. 그동안 저 집 식구들은 어찌 됩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안 사람이 있고 8살 난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그것은 그 집을 헐지 않습니다. 헐면 제 앉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람 노릇을 오래 할수록 사람 노릇에 매이는 법입니다. 그 집이 굶는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모친을 업고 우물까지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선비는 제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깎아묻은 터라 손톱이 아직 짧았습니다. 이 손끝을 마당 사람들이 만져보게 하려면 마당이 먼저 기울어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선비는 남은 계절을 남의 집 일을 하며 났습니다. 봄에는 모를 심었고 가을에는 남의 논에서 낫을 잡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손톱 밑에 흙이 끼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에 손때가 묻는 것도 싫어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장에 나갈 때마다 그 집 소문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무엇을 갉는 소리가 나는데 쥐를 다 잡아도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을이 지나면서 소문이 달라졌습니다. 상다리가 파이고 문지방이 파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집 선비가 한여름에도 소매를 걷지 않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게끈을 잡은 두 손까지 소매에 덮여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를 듣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양이가 기다리라 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제 집 살인문 앞에 다시 선 것은 집을 나온 지 꼭 한 해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떠나던 날처럼 진눈깨비가 뿌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선비는 살인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청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집 마당으로 와 주십시오. 자식까지만 계셔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려 주십시오. 자식까지 무엇을 보란 말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그 일을 본 사람들이었고, 밤마다 나는 소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마루의 어머니가 나와 앉았습니다. 아내가 그 뒤에 섰습니다. 아이가 기둥 뒤에 붙어 섰습니다. 한 해 전보다 한 뼘은 자란 아이였습니다. 가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손은 소매 안에 있었습니다. 가짜가 마루로 내려서자 이웃집 개가 꼬리를 내리고 담 밑으로 물러났습니다. 가짜가 들어앉은 뒤로 늘 그랬으므로 그것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짜가 마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선비가 마당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청하는가? 어머니께 책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도 읽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가려 주시면 됩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짜가 소매 안으로 손을 넣은 채 어깨를 폈습니다. 읽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가짜가 마루 끝으로 나와 섰습니다. 살림을 물어주십시오. 이 집 살림을 아는 자가 이 집 사람이지요. 곳간에 무엇이 몇 섬 있는지도 알고 어머니께서 무엇을 잡수시는지도 압니다. 마당 한쪽에서 목소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 집에서 밤마다 나는 소리도 오늘 같이 가립시다.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쥐를 다 잡았다면서 어찌 그치지를 않는가. 가짜가 그쪽을 보았습니다. 소매 안에 손이 한 번 굳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로 마루를 짚었습니다. 살림만으로는 지난 겨울에 이미 가린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으로 가려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위에서 뒤로 돌아 앉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이 선비의 품에서 나온 그 책을 가짜에게 건넸습니다. 책을 읽어보게. 먼저 자네부터. 가짜는 책을 받아 소매 위에 얹었습니다. 손가락은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읽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고르고 끊는 자리가 자연스럽고 마디마다 힘을 주는 곳까지 꼭 맞았습니다. 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은 소리였으니까요. 가짜는 책에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신용을 하자면 종이도 넘겨야 했습니다. 읽는 도중에 소매자락으로 어림하여 한 번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그대로 이어 읽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선비였습니다. 선비가 읽었습니다. 길에서 겨울을 난 탓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한 번 잠기고 네 번째 줄에서 기침이 나 거기서 그쳤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굳었습니다. 목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넘기는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 귀에 남은 것은 먼저 읽은 소리입니다. 어머니가 마당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먼저 읽은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세우고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 한 가지만 더 청합니다. 책을 아무데나 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적힌 데부터 읽으라 하십시오. 가짜의 어깨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책을 한참 뒤쪽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펴서 가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부터 읽어보게. 가짜가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검은 것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가짜에게는 그것이 개미떼로 보였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맨 앞부터였습니다.
외운 것을 처음부터 풀어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아닐세. 내가 편 데가 여기일세. 노인이 종이에 한 자리를 짚었습니다. 가짜가 그 자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가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둡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눈깨비가 뿌리는 밤이었고 마당에 든 불빛이라고는 몇 개뿐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책을 선비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네가 읽어보게. 짚어준 자리에서 선비가 책 위에 손끝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짚은 자리에서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이 갈라져 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짚어준 자리에서 어김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가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불빛에서 읽었네. 자네가 아까 읽은 것도 이 어둠에서였네. 가짜가 잠깐 뒤에 대답했습니다. 외운 대목이라 눈을 감고도 읊습니다. 방금 그 말은 자네가 하였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읽은 책입니다. 외지 못하면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또 한 번 그 말도 옳게 들렸습니다. 그때 마루 위에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까 들은 것을 손가락으로 다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밤마다 세던 셈이었습니다. 그 셈이 한 자리 어긋나 있었습니다. 셈을 다시 해보니 아까 넘긴 자리가 다릅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읽다가 종이를 한 번 넘겼습니다. 내 아들은 거기서 넘기지 않습니다. 20자를 더 읽고 넘깁니다. 30년을 하루도 어김없이 그리하였습니다. 가짜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이 어두우시어 잘못 들으신 것이지요. 30년 읽은 책을 어디서 넘기는지 누가 세고 있겠습니까? 마당의 사람들이 다시 갈렸습니다. 그 말도 옳게 들렸으니까요. 노인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아까 이미 가려진 것입니다. 내가 짚어준 자리에서 하나는 읽고 하나는 읽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마당에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외운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노인이 마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당이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의 귀 하나로 가리기에는 무거운 일입니다. 마당이 반씩 갈린 채로 있을 때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청하겠습니다. 말해보게. 어머니께 저희 두 사람의 손끝을 만져보시게 해 주십시오.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가짜가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손이 소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은 만져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높고 빨랐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기둥 뒤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더라. 내가 아이 말이라고 눌렀다. 이 마당에서 다시 하여라. 아이가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9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손톱으로 등을 긁어줍니다. 저 사람은 소매로 문지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마당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줄에 선 사람들이 그 말을 뒤로 옮겼습니다. 옮겨진 말이 담 밖까지 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이웃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개가 저 사람만 보면 꼬리를 내립니다. 지난 겨울부터 줄곧 그렇습니다. 담 쪽에서 누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손을 내어 보십시오. 그 말을 앞줄에서 받았습니다. 내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 소리가 번졌습니다. 손끝을 내어보라는 말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담 밖까지 나갔습니다. 가짜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리자고 먼저 나선 것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입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가짜가 소매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펴보게. 가짜의 주먹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을 더듬어 짚고 신도 신지 않은 채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아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뿌리쳤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내가 만져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발끝으로 흙을 더듬으며 걸어왔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선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나무 껍질 같았고 새끼줄에 쓸린 자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그 손등을 지나 손끝으로 갔습니다. 손톱이 있었습니다. 짐을 지고 낫을 잡던 손톱이 10개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몸을 돌려 옆에 선 사람의 손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가짜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마당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그 손등을 지나 손끝으로 갔습니다. 한 번 가고 다시 갔습니다. 세 번째에 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에서 손가락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손끝에는 손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가짜의 두 손을 붙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불빛이 그 위로 모였습니다. 10손가락 끝이 매끈했습니다. 손톱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짜가 손을 빼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가린다는 말입니까? 손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당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손톱 없이 난 사람은 그 자리가 우묵합니다. 살이 얇고 가운데가 패어 있는 법입니다. 내가 젊어서 그런 아이를 하나 안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마당 쪽으로 폈습니다. 저 손끝은 살이 그득합니다. 우묵한 데가 없고 손톱이 났던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문답이 길어지는 동안 진눈깨비가 그치고 마당에 든 불이 하나씩 사위었습니다. 가짜가 몇 번인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당이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기울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마당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데서 개가 짖었습니다. 뒤이어 아랫마을 개가 받아 짖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가짜의 등이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가짜의 왼손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 손이 마루 끝을 더듬더니 손톱 없는 손끝으로 널빤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쓸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사각.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해 동안 밤마다 나던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짜는 그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아직 사람의 얼굴이었고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가짜가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담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사람이 담을 타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발로 벽을 짚고 기어올랐습니다. 담 위에서 옷자락이 걸리고 옷이 벗겨졌습니다. 옷 속에서 빠져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 위에는 이미 무엇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 끝이 잘린 그 고양이였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작고 검은 것 하나가 담 위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 뒤를 고양이가 따라갔습니다. 둘 다 담 너머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벗겨진 옷 한 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제 방에 다시 앉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사람이 오래 앉아있던 자국이 방바닥에 나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자국이었습니다. 문지방 아래가 파여 있었습니다. 자시마다 참지 못하고 이로 쓸어낸 자리였습니다. 선비는 거기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나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얘야. 예. 내가 너를 마당에서 쫓아냈다.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방바닥을 짚었습니다. 나는 30년을 이 집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눈이 꺼진 뒤로는 그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그것이 다 가지고 있더구나. 걸음도 책 읽는 소리도. 내가 알던 것은 다 그것에게 있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소리뿐이었다. 그 손끝을 한 번만 만져보았더라면 그해 겨울에 끝났을 것을.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아내가 물 한 대접을 들고 들어와 내려놓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를 탓하지 않네. 저는 문 앞에 서서 발민만 보았습니다. 나도 이 집을 몰랐네. 선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알아누운 것이 며칠이었는지도 몰랐네. 어머니께서 물을 얇게 썰어드리면 잡수신다는 것도 몰랐네. 벽에서 밤마다 나는 소리도 흘려들었네. 그것이 내가 마당에 서게 된 까닭일세. 아내가 눈을 닦았습니다. 선비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지킨 사람은 자네였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선비는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마루에 앉아 읽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등잔을 켜고 읽지 않고 식구들이 다 듣게 읽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몇 번 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 벽에 난 구멍은 사흘 만에 흙을 개어 메웠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우물가까지 나가 햇볕을 쬐어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집에서 그 일을 한 것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그 일을 그대로 이어서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등을 들이밀면 손톱으로 긁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시원합니다. 내일이면 또 자란다. 그리고 손톱을 깎는 날이면 선비는 깎은 것을 손바닥에 모아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퍼진 뒤로는 이웃 마을에서까지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에는 그 사람이 묻어 있다. 그것을 짐승이 주워 먹으면 사람 노릇을 하려 든다.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젊었을 적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들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은 여전히 주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이 오면 세상의 작은 것들이 벽 틈에서 깨어나 사람이 흘리고 잊은 것을 찾아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집 툇마루 밑에는 그날 이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마루 밑에 밥을 한 그릇 놓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12시각 가운데 어느 것도 제 것이 아니라 아무 시각에나 눈을 뜨고 아무 시각에나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 되면 툇마루 밑에서 눈 하나가 조용히 떠서 마당을 봅니다.